새벽 3시 호텔 복도에 울려 퍼지던 엘리베이터 벨소리가 멈췄다. 감시 카메라 화면 속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남자는 카운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5분 뒤 화면이 꺼졌다. 정전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걸까? 며칠 뒤 카운터 위에 놓인 금장 열쇠고리 하나. 그것을 본 순간 김도연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이 열쇠고리가 왜 자신에게 전달된 걸까? 그리고 창고 문을 열었을 때 도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20년 전 외면했던 사람의 얼굴을 이제야 마주하게 됐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전 10시 호텔 로비에 은은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김도연은 카운터 뒤에서 체크인 명단을 확인하며 고개를 들었다. 로비 한쪽 가죽 소파에 앉아 책을 읽던 한명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도연은 손을 멈추고 시계를 확인했다. 지난 2주 동안 한명수는 정확히 오전 10시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안 오셨네요. 옆에 서 있던 객실 담당 직원 박미정이 무심하게 말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손끝이 자꾸 멈칫거렸다. 어제 오후 한명수가 카운터로 다가왔을 때의 장면이 떠올랐다. 그는 평소처럼 정중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 뒤 주머니에서 작은 금장 열쇠고리를 꺼내 카운터 위에 살짝 밀어 놓았다. 도연 씨, 이거 잠시 맡아주시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언제 찾으러 오실 건가요? 한명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로비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주름 사이로 깊은 피로가 드러났다. 내일쯤, 아니, 며칠 안에 올 겁니다. 그때 도연은 한명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손님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게 도연의 원칙이었다. 열쇠고리는 지금도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었다. 도연은 서랍을 열고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금빛 표면에 새겨진 숫자 427. 무엇을 의미하는 번호일까? 도연 씨, 잠깐 와보세요. 박미정이 복도 쪽에서 손짓했다. 도연은 열쇠고리를 주머니에 넣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에요? 1207호실 말인데요. 청소하러 들어갔더니 좀 이상했어요. 박미정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도연은 눈썹을 좁혔다. 이상하다니, 어떡해요? 침대가 정리돼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짐도 없고 사람 흔적도 없고, 근데 이불에 누군가 누웠던 자국은 남아 있었어요. 도연의 가슴이 미세하게 조여왔다. 1207호. 한명수가 묵고 있던 방이었다. 혹시 체크아웃 기록 확인했어요? 없어요. 아직 투숙 중으로 돼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돌려 로비 쪽을 바라봤다. 여전히 빈 가죽 소파. 그 위로 햇살만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다. 매니저님한테 보고했어요? 네, 근데 별일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손님이 잠깐 외출한 거라고.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별일 아니라고. 하지만 왜일까?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주머니 속 열쇠고리를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427. 숫자가 빛을 받아 반짝였다. 미정 씨, 혹시 그분 짐 중에 특이한 거 없었어요? 글쎄요. 옷장에 베이지색 코트 한 벌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 낡은 수첩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건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뒀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첩.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을까? 오후 3시, 로비는 여전히 조용했다. 도연은 카운터 앞에 서서 출입문을 바라봤다. 한명수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열쇠고리를 만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왜 이 열쇠고리를 나한테 맡긴 걸까? 그리고 왜 아직 찾으러 오지 않은 걸까? 도연은 눈을 감았다. 20년 전 부도 이후 모든 것을 잃었을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도 이런 기분이었다.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 도연 씨, 괜찮으세요? 박미정의 목소리에 도연은 눈을 떴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저녁 7시, 도연은 퇴근 시간이 됐지만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는 카운터 위 모니터를 켜고 투숙객 명단을 다시 확인했다. 한명수, 1207호, 체크인 날짜 2주 전. 특이사항 없음. 도연은 마우스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호텔 입구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열쇠고리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도연은 그것을 꺼내 손에 쥐었다. 금빛 표면이 형광등 아래에서 차갑게 빛났다. 내일 아침 한명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연은 열쇠고리를 서랍 안에 다시 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 저편 1207호실 방향으로 시선이 향했다. 그 방 안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을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호텔에 도착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이 가죽 소파로 향했다. 여전히 비어 있었다. 도연은 가방을 카운터 아래 놓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일찍 오셨네요. 교대 근무를 마친 야간 직원 최수진이 카운터 정리를 하며 말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단을 펼쳤다. 혹시 밤사이 1207호실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아니요, 조용했어요. 아무도 출입 안 했어요. 도연의 손이 멈췄다. 이틀째 한명수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수진 씨, CCTV 기록 확인할 수 있어요? 최수진이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확인 좀 해보려고요. 매니저님 허락 받아야 할 텐데요.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매니저 송기철은 이런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다. 괜히 문제를 키운다고 생각할 게 분명했다. 오전 10시가 지나고 11시가 됐다. 한명수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도연은 서랍을 열고 금장 열쇠고리를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427.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 도연 씨. 박미정이 급하게 카운터로 다가왔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왜 그래요? 1207호실이요. 아까 다시 들어가 봤는데 박미정은 목소리를 낮췄다. 침대 시트가 바뀌어 있었어요.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바뀌었다고요? 네. 어제는 분명 흰색 시트였는데 오늘은 베이지색이에요. 그리고 책상 위에 있던 수첩도 없어졌어요. 도연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그 방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분명 누군가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도연은 주머니에 열쇠고리를 넣고 박미정을 따라 복도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12층 복도는 조용했다. 카페 뒤로 발소리가 낮게 울렸다. 도연은 1207호 앞에 멈춰섰다. 마스터키 있어요? 박미정이 허리춤에서 카드키를 꺼내 문에 갖다 댔다.
삐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방 안은 깨끗했다. 침대는 말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베이지색 시트가 햇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다. 하지만 도연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방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여기 봐요. 박미정이 책상 쪽을 가리켰다. 책상 위는 텅 비어 있었다. 어제까지 놓여있던 낡은 수첩은 사라지고 없었다. 도연은 방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살폈다. 옷장 문을 열자 베이지색 코트가 여전히 걸려 있었다. 그는 코트 주머니를 살짝 뒤졌다. 빈 종이 한 장이 손에 잡혔다. 종이를 펼치자 손으로 급하게 쓴 듯한 글씨가 보였다. 미안합니다. 단 3글자. 도연은 종이를 든 손이 굳어지는 걸 느꼈다. 도연 씨, 이거. 박미정이 침대 옆 쓰레기통을 가리켰다. 안에는 찢어진 사진 조각들이 버려져 있었다. 도연은 무릎을 굽히고 조각들을 주워 모았다. 사진을 맞춰보니 흐릿한 가족 사진이었다.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가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남자의 얼굴 부분만 깨끗하게 찢겨나가 있었다. 도연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이 사진 속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남자의 얼굴만 지운 걸까? 도연 씨, 우리 매니저님한테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미정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왜요? 이거 분명 이상한 일이잖아요. 도연은 사진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일단 제가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손님 사생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박미정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오후 2시 도연은 매니저실 앞에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송기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도연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송기철은 서류를 보며 안경을 고쳤었다. 무슨 일이에요, 도연 씨? 1207호실 손님 말인데요. 이틀째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기철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외출 중일 거예요. 뭐가 문제죠? 방 안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누군가 들어갔다 나온 것 같고 물건도 사라졌고. 송기철이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도연 씨, 손님 방을 함부로 뒤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청소 직원이 발견해서. 손님이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에요. 괜히 오버하지 마세요. 송기철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도연은 입을 다물고 그를 바라봤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알겠습니다. 도연은 매니저실을 나와 복도에 섰다. 가슴속에서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주머니 속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렸다. 427. 이 숫자가 어디론가 이끌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저녁 6시 도연은 카운터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CCTV를 확인해야 한다. 매니저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 도연 씨, 최수진이 퇴근 준비를 하며 다가왔다. 내일 야간 근무 제가 하는데 혹시 CCTV실 열쇠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도연의 눈빛이 빛났다. 왜요? 어젯밤에 주차장 쪽에서 이상한 소리 났다고 해서 확인해 보려고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수진 씨, 내일 제가 야간 근무 대신 들어갈게요. 네. 왜요? 개인적으로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괜찮죠? 최수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저야 좋죠. 근데 매니저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왔다. 내일 밤 CCTV를 확인할 수 있다. 한명수가 마지막으로 어디로 갔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밤 9시
도연은 호텔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내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한명수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이 열쇠고리가 무엇을 여는지. 도연은 열쇠고리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뒤를 돌아봤다. 호텔 12층 창문 하나에 불빛이 켜져 있었다. 1207호였다. 다음 날 밤 11시, 도연은 야간 근무를 위해 호텔에 들어섰다. 로비는 고요했다. 천장의 조명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연은 카운터 뒤로 가서 근무일지를 펼쳤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복도 저편 CCTV실 방향으로 향했다. 자정이 지나자 호텔은 완전히 잠들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복도로 향했다. 발소리가 카페 뒤에 낮게 울렸다. CCTV실은 1층 끝 비상구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도연은 허리춤에서 마스터키를 꺼내 문에 갖다 댔다.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방 안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다. 각 화면마다 호텔 곳곳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도연은 의자에 앉아 키보드를 당겼다. 3일 전, 새벽 시간대. 그는 날짜와 시간을 입력했다. 화면이 바뀌며 흑백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12층 복도. 새벽 2시 58분.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형광등 불빛만 천장에서 차갑게 내려왔다. 2시 59분. 1207호 문이 천천히 열렸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한명수가 복도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도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화면을 주시했다. 한명수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3시 1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한명수가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그가 멈췄다. 고개를 돌려 복도 저편을 바라봤다. 카운터 방향이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한명수의 입술이 움직였다. 무언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지만 CCTV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도연은 엘리베이터 내부 CCTV 화면을 찾아 클릭했다. 3시 2분. 엘리베이터 안 한명수는 구석에 기대어 서 있었다. 손에 쥔 종이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 깊은 피로가 스며들어 있었다. 1층 도착. 문이 열리고 한명수가 로비로 나왔다. 그는 정면 출입구가 아닌 오른쪽 복도로 향했다. 도연은 화면을 전환했다. 1층 동쪽 복도. 3시 3분. 한명수가 복도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곳은 창고와 직원 휴게실이 있는 구역이었다. 그가 창고 앞에 멈춰섰다. 도연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굳었다. 한명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열쇠였다. 그는 창고 문 자물쇠에 열쇠를 끼우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맞지 않았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자물쇠가 열렸다. 한명수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3시 4분. 화면 속 복도는 다시 텅 비었다. 도연은 숨을 참고 기다렸다. 한명수가 언제 나올지 지켜봤다. 3시 5분. 3시 6분. 3시 7분.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3시 8분. 갑자기 화면이 깜빡였다. 순간적으로 검은 화면이 됐다가 다시 돌아왔다. 도연은 눈살을 찌푸렸다.
3시 9분. 복도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창고 문이 닫혀 있었다. 도연은 급하게 영상을 되돌렸다. 38분 14초 화면이 깜빡이기 직전. 창고 문은 열려 있었다. 38분 58초 화면이 돌아온 직후 창고 문은 닫혀 있었다. 정확히 44초 동안 화면이 끊긴 것이었다. 도연은 다시 영상을 재생했다. 3시 10분, 3시 15분, 3시 30분. 한명수는 끝내 복도로 나오지 않았다. 도연은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다. 심장이 빠르게 두드렸다. 44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명수는 어디로 간 걸까? 그는 다시 화면을 전환했다. 다른 각도의 CCTV를 확인했다. 1층 서쪽 복도, 로비, 주차장 입구. 모든 화면을 뒤졌지만 한명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사라졌다. 도연은 작게 중얼거렸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다시 동쪽 복도 영상을 재생했다. 38분 14초. 화면이 깜빡이기 직전 복도 끝에 희미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게 보였다. 누군가 있었다. 도연은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확대했다. 하지만 해상도가 낮아 정확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깜빡였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금장 열쇠고리를 꺼냈다. 427. 그는 숫자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었다. 창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벽 1시. 도연은 1층 동쪽 복도를 걷고 있었다. 복도 끝 창고 문 앞에 도착하자 발걸음이 멈췄다. 낡은 철문에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도연은 열쇠고리를 문에 가까이 가져갔다. 자물쇠에 새겨진 번호가 눈에 들어왔다. 427. 도연의 손이 떨렸다. 열쇠고리의 숫자와 같았다. 그는 천천히 열쇠고리를 자물쇠에 끼웠다.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도연은 문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안을 비췄다. 창고는 생각보다 넓었다. 오래된 가구들과 상자들이 구석구석 쌓여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손전등 불빛이 바닥을 훑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한쪽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도연은 발자국을 따라 안쪽으로 걸어갔다. 창고 끝 낡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도연은 상자를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었다. 남자는 한명수였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 두 번째 사진. 어린 남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뒤에서 한명수가 자전거를 잡아주고 있었다. 세 번째 사진. 가족 사진이었다. 한명수, 여자, 그리고 아이. 모두가 웃고 있었다. 도연은 사진을 내려놓고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께,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다. 서명도 날짜도 없었다. 도연은 편지를 다시 접어 상자에 넣었다. 가슴이 무겁게 조여왔다. 한명수는 왜 이 상자를 여기에 숨긴 걸까? 그리고 왜 나에게 열쇠를 맡긴 걸까?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손전등을 끄고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창고 문 앞에서 멈췄다. 누구?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도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상자를 품에 안고 창고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손전등 불빛이 창고 안을 훑었다. 도연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다. 이상하네. 남자가 중얼거렸다. 불빛이 도연이 숨은 방향으로 향했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남자가 발걸음을 멈췄다. 잠깐만. 그는 문을 닫고 복도로 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도연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상자를 품에 안고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왔다. 복도를 지나 카운터로 돌아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새벽 2시 도연은 카운터에 앉아 상자를 내려다봤다. 한명수의 가족, 사라진 아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편지. 모든 퍼즐 조각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각 하나가 여전히 빠져 있었다. 사라진 44초 동안 한명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다음 날 아침 도연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상자는 카운터 서랍 깊숙이 숨겨놨지만 그 안의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명수의 웃는 얼굴,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짧은 편지. 오전 10시 도연은 호텔 로비에서 박미정을 마주쳤다. 도연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박미정은 고개를 갸웃하며 청소 도구를 정리했다. 참, 어젯밤에 1층에서 이상한 일 없었어요? 도연의 손이 멈췄다. 왜요? 아침에 청소하러 갔는데 동쪽 복도 창고 문 앞에 발자국이 엄청 많았어요. 누가 밤에 거기 갔다 온 것 같던데. 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밤에 잠깐 확인했어요. 물품 정리 때문에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창고 열쇠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마스터키로 열었어요. 박미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은 그녀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다. 오후 1시 도연은 매니저 송기철에게 전화를 받았다. 도연 씨, 잠깐 매니저실로 올라와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3층 매니저실 문을 열자 송기철이 책상 앞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앉으세요. 도연은 의자에 앉았다. 송기철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다. 어젯밤 CCTV실에 들어간 기록이 있던데요.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네, 제가 야간 근무 중에 잠깐. 허락 없이 CCTV실에 들어가는 건 규정 위반이에요. 뭘 확인하려고 했죠? 1207호 손님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었습니다. 송기철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도연 씨, 제가 뭐라고 했죠? 손님 일에 오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손님이 사흘째 나타나지 않고 있고 방 안 상태도 이상하고 그건 손님 개인 사정이에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요. 송기철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이번엔 넘어가겠지만 다음엔 없어요. 알겠죠? 네. 도연은 매니저실을 나와 복도에 섰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다. 오후 3시 도연은 카운터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상자를 꺼내 다시 한번 사진을 들여다봤다. 한명수의 가족, 사라진 아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도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재빨리 상자를 서랍에 넣고 돌아섰다. 야간 경비원 최종만이 카운터 앞에 서 있었다. 60대 중반의 마른 체격, 항상 조용한 사람이었다. 뭔가 도와드릴까요? 최종만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도연 씨, 1207호 손님 찾고 있죠?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소문 들었어요. 그 손님이 사라졌다고. 최종만은 카운터에 팔꿈치를 기댔다. 그 손님 제가 봤어요. 3일 전 새벽에. 도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디서요? 1층 동쪽 복도요. 창고 쪽에서. 정확히 몇 시쯤이었어요? 최종만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새벽 3시 조금 넘었을 거예요. 제가 순찰 돌다가 그쪽 지나가는데 창고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아니요, 비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복도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다른 사람이요? 네. 창고 문 옆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등을 보여서 얼굴은 못 봤는데 키가 좀 작고 마른 체격이었어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후드티 같았어요. 그 사람이 창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길래 제가 다가가려고 했죠. 최종만은 목소리를 더 낮췄다. 근데 그 순간 복도 불이 깜빡였어요. 정전은 아니었는데 1초 정도 확 어두워졌다가 다시 켜졌어요. 그리고요? 불이 다시 켜졌을 때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창고 문도 닫혀 있었고 도연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CCTV 영상에서 본 그림자. 그게 바로 최종만이 목격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 얼굴은 정말 못 보셨어요? 네, 등만 봤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뭔데요? 그 사람 손에 뭔가 들려 있었어요. 작은 봉투 같았어요. 도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종이봉투. 한명수가 들고 있던 바로 그 봉투. 종만 씨, 그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하셨어요? 아니요. 별일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겼어요. 근데 도연 씨가 그 손님 찾는다길래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고맙습니다. 이 얘기는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최종만은 고개를 끄덕이고 로비 쪽으로 걸어갔다. 도연은 카운터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검은 후드티를 입은 사람, 종이봉투, 그리고 사라진 44초.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다. 저녁 6시 도연은 1층 동쪽 복도로 향했다. 창고 문 앞에 서서 주위를 살폈다. 복도는 조용했다.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도연은 바닥을 내려다봤다. 발자국은 청소로 지워졌지만 문틈 아래로 희미한 긁힌 자국이 보였다. 무언가 끌려간 흔적 같았다. 도연은 무릎을 굽히고 자국을 손가락으로 따라갔다. 창고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열쇠고리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다. 문을 열자 어둠이 그를 맞이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어제와 달라진 게 없었다. 하지만 바닥을 비추자 끌린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자국은 창고 끝, 낡은 책상 뒤쪽으로 이어졌다. 도연은 책상을 옮겼다. 벽 쪽으로 밀자 뒤편에 작은 문이 드러났다. 비상구였다. 도연은 문 손잡이를 잡았다. 녹이 슬어 뻣뻣했지만 힘을 주자 천천히 열렸다. 문 너머는 좁은 계단이었다. 지하로 연결된 통로였다. 도연은 계단을 내려갔다. 손전등 불빛이 벽을 훑었다. 습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계단 끝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도연은 문을 열었다. 지하 주차장이었다. 도연은 주차장을 둘러봤다.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하지만 한쪽 구석, 비상구 옆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다. 도연은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종이봉투였다. 찢어져 있었고 안은 비어 있었다. 도연은 봉투를 펼쳤다. 안쪽에 희미한 글씨가 보였다. 용서할 수 없다. 도연의 손이 떨렸다. 한명수는 이 봉투를 들고 지하까지 내려온 것이었다.
그리고 누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연은 주차장을 천천히 걸으며 CCTV 카메라를 찾았다. 구석에 하나가 설치돼 있었다. 만약 그 카메라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한명수가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재빨리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도연은 숨을 멈췄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주차장 복도,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다. 누구세요? 도연이 목소리를 냈다. 손전등을 그쪽으로 향했다. 불빛 속에 나타난 건 박미정이었다. 도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손전등을 내렸다. 미정 씨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놀랐죠. 갑자기 지하에서 불빛이 보여서요. 박미정은 도연의 손에 들린 찢어진 봉투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게 뭐예요? 아, 그냥 쓰레기 같은데 떨어져 있길래. 도연 씨, 솔직히 말해요. 1207호 손님 찾고 있는 거 맞죠?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뭔가 이상해요. 그분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닌 것 같아요. 박미정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12층 복도 청소하다가 이상한 걸 봤거든요. 뭘 봤는데요? 1207호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키 작은 사람이었는데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최종만이 목격했던 바로 그 사람. 얼굴 봤어요? 아니요. 제가 청소도구 챙기느라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올려다 봤는데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몇 시쯤이었어요? 1시간 전이요. 오후 5시쯤? 도연은 찢어진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박미정을 바라봤다. 미정 씨, 이 얘기 매니저님한테는 말하지 말아요. 왜요? 일단 제가 좀 더 확인해 볼게요. 괜히 문제 커지면 안 좋으니까. 박미정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근데 조심하세요. 뭔가 위험한 느낌이에요. 두 사람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밤 8시 도연은 다시 CCTV실에 들어갔다. 송기철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지하 주차장 CCTV를 확인해야 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3일 전 새벽 시간대를 검색했다. 지하 1층 주차장. 3시 5분. 화면 속 주차장은 고요했다. 차들만 줄지어 서 있었다. 3시 6분. 비상구 문이 열렸다. 한명수가 나타났다. 도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화면을 응시했다. 한명수는 주차장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다. 손에는 여전히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구석 기둥 뒤로 향했다. 3시 7분. 한명수가 기둥 뒤에 멈춰섰다. 그는 봉투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움직였다. 무언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그때 화면 반대편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검은 후드티를 입은 사람이었다. 도연의 숨이 멎었다. 후드티를 입은 사람은 한명수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한명수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봤다. 놀라는 기색은 없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38분. 두 사람이 마주 섰다. 한명수가 봉투를 건넸다. 후드티를 입은 사람이 받아들었다. 잠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한명수의 어깨가 떨렸다. 후드티를 입은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39분. 한명수가 손을 뻗었다. 후드티를 입은 사람의 팔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팔을 뿌리치고 돌아섰다. 그리고 화면이 깜빡였다.
도연은 숨을 참았다. 화면이 돌아왔을 때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한명수도 후드티를 입은 사람도 사라지고 없었다. 도연은 영상을 되돌렸다. 깜빡이기 직전 마지막 프레임을 확대했다. 화면 속 한명수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선명하게 보였다. 절망과 간청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도연은 마우스를 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손이 떨렸다. 한명수는 도연을 보고 있었다. 카메라 너머 언젠가 이 화면을 볼 사람을 향해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도와달라고. 도연은 주머니에서 금장 열쇠고리를 꺼냈다. 427. 이제 알 것 같았다. 한명수는 처음부터 도연에게 모든 걸 맡기려 했던 것이었다. 새벽 1시 도연은 카운터에 혼자 앉아 있었다. 서랍 안나무 상자를 꺼내 다시 펼쳤다. 사진 속 어린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용서할 수 없다. 봉투에 적힌 글씨가 떠올랐다. 한명수는 아들을 만났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아들은 거부했다. 도연은 사진을 내려놓고 편지를 다시 읽었다. 아버지께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쓴 건 아들이었다.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며 떠난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건 누구였을까? 도연은 고개를 들어 로비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가죽 소파만 고요히 놓여 있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벨소리가 울렸다. 도연은 몸을 돌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나왔다. 한명수였다. 도연은 숨이 막혔다.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한명수는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왔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도연 씨,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한명수님 어디 계셨어요? 한명수는 카운터 앞에 멈춰섰다. 그의 손이 카운터 위에 올라왔다. 손등에 멍 자국이 선명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찾다니요. 제가 뭘? 상자 찾으셨죠? 열쇠고리로. 도연은 말문이 막혔다. 한명수는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이 찾아주길 바랐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해주길. 무슨 말씀이신지. 제 아들을 찾아주십시오. 한명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전해줘야 할 게 있습니다. 도연은 서랍을 열고 나무 상자를 꺼냈다. 한명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말해주십시오. 아버지가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한명수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한명수는 고개를 돌려 로비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20년 전 저는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내도 집도 명예도 그리고 아들마저 떠나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아들은 제게 실망했습니다. 무능한 아버지를, 가족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죠. 그래서 떠난 겁니까? 아니요. 한명수가 고개를 저었다. 제가 떠나보낸 겁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런데 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명수가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제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들은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할 말을 잃었다. 한명수는 상자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부탁합니다. 제 대신 아들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로비를 향해 걸어갔다. 한명수님, 도연이 불렀지만
한명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가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도연은 상자를 꼭 껴안았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상자를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명수의 마지막 부탁이 귓가에 맴돌았다. 제 대신 아들을 찾아주십시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도연은 상자 안편지를 다시 꺼냈다. 서명도 날짜도 없는 짧은 문장. 하지만 편지 뒷면에 희미한 글씨가 보였다. 강서구 화곡동 327-5 주소였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주소를 검색했다. 오래된 주택가 지역이었다. 지금은 재개발로 대부분 철거됐지만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빼곡히 살던 곳이었다. 오전 11시 도연은 송기철에게 반차를 신청했다. 갑자기 왜요? 급한 개인 일이 생겨서요. 송기철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근무는 꼭 들어와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도연은 상자를 가방에 넣고 호텔을 나섰다. 오후 1시 도연은 강서구 화곡동에 도착했다. 주소지로 찾아가자 그곳엔 낡은 다세대 주택 한 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주변은 이미 공터로 변해 있었고 철거 공사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도연은 건물 입구로 들어갔다. 1층 복도는 어둡고 습했다. 페인트 냄새와 먼지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다. 복도 끝 201호 문패가 희미하게 보였다. 초인종을 눌렀다. 반응이 없었다. 도연은 문손잡이를 돌렸다.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실례합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도연은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한쪽 벽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도연은 액자로 다가갔다. 유리 너머로 가족 사진이 보였다. 상자 안에 있던 사진과 같은 사진이었다. 한명수와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 액자 아래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1998년 여름. 도연은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다. 뒷면에 무언가 적혀 있었다. 우리가 행복했던 마지막 여름.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재빨리 몸을 돌렸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수척한 얼굴에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였다. 누구십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죄송합니다. 저는 도연이 말을 잇지 못하자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한명수 씨를 찾아서 왔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한명수요? 네. 혹시 그분의 아드님이십니까? 남자는 잠시 도연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재민입니다. 한명수의 아들. 도연은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다.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한재민은 상자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뭘 주든 이미 늦었어요. 한재민은 등을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20년 전 그 사람은 우리를 버렸어요. 사업 망하고 빚에 쪼들리자 도망쳤죠. 도망친 게 아니라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변명입니다. 한재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혼자 빚 갚느라 몸이 망가졌어요.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그 사람은 그동안 어디서 뭘 했죠? 도연은 할 말을 잃었다. 한재민은 돌아서서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호텔에 묵고 계십니다. 호텔이요? 한재민이 비웃듯 웃었다. 돈은 있었군요.
가족은 버리고. 재민 씨, 오해입니다. 한명수 씨는 그만하세요. 한재민은 손을 들어 도연을 제지했다. 전 그 사람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도연은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건 두고 가겠습니다. 언젠가 마음이 바뀌시면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한재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은 201호를 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가슴이 무거웠다. 오후 4시 도연은 호텔로 돌아왔다.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로비를 바라봤다. 한명수가 앉아있던 가죽 소파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도연 씨, 박미정이 다가왔다. 1207호 손님, 체크아웃 하셨어요. 도연의 심장이 철렁했다. 언제요? 오늘 낮 12시쯤이요. 제가 청소하러 갔더니 방이 깨끗하게 비어 있었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몰라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셨대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12층으로 향했다. 1207호 문을 열자 방은 정말 텅 비어 있었다. 침대는 말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옷장도 비어 있었다. 베이지색 코트도 사라지고 없었다. 도연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책상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종이를 펼치자 한명수의 글씨가 보였다. 도연 씨, 감사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떠나야 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도연은 종이를 쥔 손이 떨렸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다. 호텔 앞 도로에 택시 한 대가 멈춰섰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택시에 올라탔다. 한명수였다. 도연은 창문을 두드렸지만 한명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택시가 천천히 출발했다. 도연은 창가에 서서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저녁 7시, 도연은 카운터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금장 열쇠고리가 여전히 그곳에 놓여 있었다. 도연은 열쇠고리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이제 알았다. 그 숫자는 날짜였다. 4월 27일. 한명수 아들의 생일이었다. 도연은 열쇠고리를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다. 20년 전 자신도 부도를 겪었을 때가 떠올랐다. 가족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거리를 두었던 기억. 그 공허함과 후회. 그리고 깨달았다. 한명수가 왜 자신에게 이 일을 맡겼는지. 도연도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밤 10시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한재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 씨 맞습니까? 네, 재민 씨.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한재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사진들, 그리고 편지. 다 봤어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떠나셨습니다. 오늘 낮에. 전화 너머로 한재민의 긴 한숨이 들렸다. 그렇군요. 재민 씨, 혹시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한재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재민아, 아빠는 평생 너를 저버린 죄책감 속에 살았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사랑한다. 도연의 눈가에 뜨거운 게 맺혔다. 재민 씨, 도연 씨,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제가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냈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찾아봅시다. 다음 날 새벽 도연은 한재민과 함께 호텔 로비에서 만났다. 한재민의 얼굴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수척했다. 눈 아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한재민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도연은 가방에서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꺼냈다.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택시를 탄 방향이 동쪽이었습니다. 한강 쪽으로 가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강이요? 네. 상자 안에 있던 사진 중 하나 기억하십니까? 강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 한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망원한강공원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가던 곳이었죠. 두 사람은 서둘러 호텔을 나섰다. 오전 7시 망원한강공원은 고요했다. 새벽 안개가 강물 위로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조깅하는 사람 몇몇이 지나갈 뿐 공원은 텅 비어 있었다. 도영과 한재민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이 벤치 기억나요? 한재민이 멈춰섰다. 낡은 나무 벤치 하나가 강을 바라보고 놓여 있었다. 여기서 아버지랑 낚시했어요. 초등학교 때. 한재민은 벤치에 손을 얹었다. 나무 표면이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강변 산책로를 따라 20분쯤 걸었을 때 저 멀리 다리 아래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남자였다. 한재민의 발걸음이 멈췄다. 아버지. 도연은 한재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가보세요. 한재민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걸어갔다. 한명수는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 코트 자락이 펄럭였다. 아버지. 한재민의 목소리에 한명수의 어깨가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한명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재민아. 목소리가 갈라졌다. 한재민은 몇 걸음 더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 거리가 좁혀졌다. 왜 떠나려고 하셨어요? 나는. 한명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시선을 내리깔았다. 너에게 다시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짐이라니요. 한재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한명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사업 망하고 빚만 남기고 너희를 힘들게 했을 뿐이야. 엄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한재민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마는 늘 아버지 얘기하셨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한명수의 손이 떨렸다. 난간을 움켜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미안하다. 전 아버지한테 화가 났어요. 한재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혼자 떠나셨냐고. 왜 우릴 두고 가셨냐고.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한명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떨렸다. 하지만 한재민이 눈물을 닦았다. 상자 안편지 읽고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힘드셨다는 걸.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한명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재민아, 나는 내 아버지 자격이 없어. 아닙니다. 한재민이 한명수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제 아버지예요. 그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한명수의 입술이 떨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함께 가요. 어디로? 집으로요. 우리 집으로. 한명수는 아들의 손을 내려다봤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20년 만에 느끼는 아들의 체온이었다. 정말 괜찮겠니? 네. 한재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 아버지가 필요해요. 한명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을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한재민도 아버지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요, 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도연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바람이 불어왔다.
강물 위로 햇살이 부서지며 반짝였다. 한명수와 한재민은 천천히 몸을 떼어냈다. 한명수가 눈물을 닦으며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 씨, 도연이 다가갔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영영 아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한명수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도연은 주머니에서 금장 열쇠고리를 꺼내 한명수에게 건넸다. 이제 돌려드려야겠네요. 한명수는 열쇠고리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427. 재민이 생일이죠. 네. 한명수는 열쇠고리를 한재민에게 건넸다. 이젠 내 거다. 한재민은 열쇠고리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간직할게요. 세 사람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한명수가 입을 열었다. 도연 씨, 당신도 힘든 시절이 있었죠? 도연은 놀라 한명수를 바라봤다. 어떻게?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은 서로 알아보게 되죠.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전 부도를 겪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죠. 가족은요? 멀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거리를 뒀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한명수는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도연은 강물을 바라봤다. 햇살이 수면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용기만 있다면. 한재민도 거들었다. 도연 씨, 저희가 증명 아닙니까? 20년이 지나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도연의 눈가에 뜨거운 게 맺혔다. 오전 9시 세 사람은 공원 입구로 향했다. 한명수가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자 한재민이 말했다. 아버지, 우리 집까지 같이 걸어가요. 걸어서? 여긴 집에서 먼데. 괜찮아요. 오랜만에 아버지랑 천천히 걷고 싶어요. 한명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도연은 자리에 섰다. 도연 씨. 한재민이 뒤돌아 손을 흔들었다. 다음에 꼭 집에 놀러 오세요. 아버지가 요리 잘하세요. 한명수도 손을 들어 인사했다. 도연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꼭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도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다. 형? 20년 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형의 이름이었다.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전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2번, 3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형의 목소리였다.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도연은 눈을 감고 입을 열었다. 형? 나야. 도연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형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아? 정말 너야? 응, 형. 도연의 목소리도 떨렸다.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괜찮아. 괜찮아, 동생아. 형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보고 싶었어? 많이. 도연은 눈물을 참으며 강물을 바라봤다. 햇살이 수면 위로 부서지며 반짝이고 있었다. 일주일 후 도연은 호텔 로비 카운터에 서 있었다. 오전 10시 따스한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로비 한쪽 가죽 소파는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도연은 서랍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금장 열쇠고리도 나무 상자도 모두 주인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하나 놓여 있었다. 형과 찍은 사진이었다. 며칠 전
도연은 형을 만났다. 20년 만에 재회였다. 형은 도연을 끌어안으며 한참을 울었다. 도연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도연아, 그동안 어디 있었어? 얼마나 찾았는데. 미안해, 형. 나 형한테 짐이 될까봐. 무슨 소리야? 넌 내 동생인데. 형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려 했는지. 도연 씨. 박미정의 목소리에 도연은 정신을 차렸다. 네.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도연은 미소 지었다. 그냥 오랜만에 가족을 만났어요. 아, 그러셨구나. 다행이네요. 박미정은 청소 도구를 챙기며 복도로 향했다. 도연은 사진을 서랍에 넣고 로비를 둘러봤다. 손님 몇 명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다. 오후 2시, 도연은 매니저실 앞에 섰다. 노크를 하자 송기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도연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송기철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도연은 책상 앞에 섰다. 1207호 손님 건 해결됐습니다. 송기철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해결됐다니요? 손님이 무사히 가족과 만났습니다. 제가 도왔고요. 송기철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도연 씨, 제가 뭐라고 했죠? 손님 일에 오버하지 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왜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분이 저와 비슷했으니까요. 과거의 실수 때문에 가족과 멀어진 사람. 송기철은 서류를 내려놓고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도연 씨, 이건 호텔이에요. 우리 일은 손님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 거지 개인 문제에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요. 알겠죠? 네. 도연은 매니저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저녁 6시, 도연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한재민이었다. 도연 씨, 저 재민이에요. 네, 재민 씨.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도 집에 잘 적응하셨고요. 다행이네요. 도연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아버지가 꼭 초대하고 싶대요. 도연은 미소 지었다. 그럼요. 꼭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가방을 챙겼다. 호텔을 나서는 순간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도연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한명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가에서 아들을 끌어안던 모습,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온기. 도연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금장 열쇠고리는 이미 주인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 무게는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다. 밤 9시, 도연은 형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자 형이 문을 열었다. 어서 와, 도연아. 형?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다. 식탁 위에 따뜻한 저녁 식사가 준비돼 있었다. 형수님이 차려주셨어요? 응. 내가 온다고 하니까 아침부터 준비했어. 도연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식사를 하며 형이 입을 열었다. 도연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힘들었어요, 형. 많이. 나도 알아. 부도 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그때 형한테 연락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형이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야. 그걸로 됐어.
도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형,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과거의 실수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용서는 받는 게 아니야. 스스로 용서하는 거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먼저 너 자신을 용서해야 해. 그래야 다른 사람도 널 용서할 수 있어. 도연은 형의 말을 곱씹었다. 전 아직도 그때 일이 후회돼요.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던 것. 도망친 게 아니야. 그때 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던 거야. 하지만 도연아, 형이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넌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어. 2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잖아. 이제 그만 놓아줘.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 괜찮아. 울어도 돼. 형이 도연을 끌어안았다. 도연은 형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호텔로 출근했다. 카운터에 서서 로비를 바라보는데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한명수였다. 도연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명수님? 한명수는 미소 지으며 카운터로 다가왔다. 도연 씨,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한명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카운터 위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도연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새로운 금장 열쇠고리가 들어 있었다.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1015. 이건 당신 생일 아닙니까? 도연은 놀라 한명수를 바라봤다. 어떻게 아셨어요? 재민이가 알아봤습니다. 당신 덕분에 가족을 되찾았으니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열쇠고리를 손에 쥐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한 건 저예요. 한명수는 로비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 호텔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전 영영 아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명수가 도연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그게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다. 한명수는 로비 쪽 가죽 소파를 바라봤다. 저 소파, 아직도 거기 있네요. 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좋은 자리죠. 햇살도 잘 들고 사람들 구경하기도 좋고. 한명수는 미소 지으며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 씨, 당신도 가족 만나셨죠? 도연은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눈빛이에요. 도연은 미소 지었다. 네, 형을 만났습니다. 다행입니다. 한명수는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재민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럼요. 꼭 올게요. 한명수는 로비를 나서며 손을 흔들었다. 도연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한명수의 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워 보였다. 오후 3시, 도연은 CCTV실에 다시 들어갔다. 이번엔 허락을 받고 들어온 것이었다. 송기철이 마지못해 승인해줬다. 도연은 3일 전 새벽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지하 주차장, 한명수와 검은 후드티를 입은 사람. 화면이 깜빡이기 직전, 마지막 프레임. 도연은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확대했다. 한명수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의 눈빛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다. 도연은 입모양을 읽으려 애썼다. 고맙습니다. 한명수가 말하고 있었다. 도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영상을 끄고 CCTV실을 나왔다. 사라진 44초.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연은 끝내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한명수는 그 시간 속에서 용기를 찾았다. 아들에게 돌아갈 용기를. 그리고 도연도 그 용기를 얻었다. 가족에게 돌아갈 용기를. 저녁 6시 도연은 퇴근하며 로비를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가죽 소파에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냈다. 1015. 자신의 생일이 새겨진 금빛 열쇠고리. 그는 열쇠고리를 손에 쥐고 호텔을 나섰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도연은 걸으며 생각했다. CCTV에 남지 않은 5분. 그 공백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 5분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 한명수는 아들을 되찾았고 도연은 형을 되찾았다. 빈 5분이 남긴 것. 그것은 용기였다.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로 나아갈 용기. 도연은 열쇠고리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했다. 내일 형의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주말엔 한명수 부자를 만나러 갈 것이다. 도연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어둠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였다.